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뉴스 쉽고 빠르게 정리하는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불이 5월의 마지막 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이렇게 3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메인이자 중요해서 시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드디어 최종적으로 나와서 총정리 한번 해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소셜믹스 관련된 기부 체납 진전된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당 재건축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부동산 공약 총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날 사전 투표 두 번째 날인데 본 투표 때 하실 분들 이거 보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제가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인데 부동산 공약들이 대동소이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차이는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약 소개를 하기 전에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일찍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 정보를 좀 일찍 드리고 싶었는데 이 양당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더라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약집이 뭐 한 300~400페이지짜리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선거 하루 전에 딱 내가지고 이거 보고 투표하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최소한 이거는 제도적으로 투표 몇 주 전에는 공개하도록 해서 완성하도록 한다, 이런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는, 금융은 사실 금리와 연동된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급은 인위적으로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마구 늘리자고 하면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줄이자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라서 공급 얘기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공급의 목표는 중산층이다.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상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예전에 3%에 나왔어도 얘기하셨던 겁니다. 고가주택 막는 거 뭐 규제가 될 거 아니다. 그냥 여긴 내버려 두고 정말 중산층, 그러니까 대상이 많은, 가격대가 좀 그래도 중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의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규제 완화는 하겠다고까지 얘기는 했지만 선은 있다. 살펴보면 신축 수요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 해소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 그러니까 이건 재건축 재개발 인 얘기겠죠. 그래서 인허가 기간 단축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근데 이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까지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인데,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당연히 싸게 나올 텐데 이런 걸 기대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허가 빨리 해줘서 사업기간이 줄어들면 그거에 따른 금융비용이 줄어들 테니까 그런 거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좀 알아서 저렴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지, 혹은 뭐 구청, 시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분양가 심사를 조금 빡빡하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허가 규제 완화 하겠지만 그게 공짜는 아니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용적률 건폐율 등 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에가 중요하죠.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도의 공급을 하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주로 이제 민간,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고, 공공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주택, 일자리 시설 공급 확대입니다. 요거는 흔히 얘기하는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어쨌든 공공시설, 우리가 익히 접할 수 있는 시설을 고밀 개발하겠다라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휴부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나라가 갖고 있는 땅들 중에 짜투리 땅이라도 최대한 개발해서 좀 공급을 늘려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할 때 공급대책들 나왔던 것들 보면 국립외교원 부지에 아파트 짓겠다, 용산에 공원에 아파트 짓겠다, 뭐 태릉에 아파트 짓겠다, 뭐 이런 일종의 고육지책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공급 부족은 만성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많이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본 게 요거였습니다. 공실폭탄 방지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 이거는 저희 지난주였죠. 박합수 교수님 나와서 인터뷰 하시는 거 보신 분들 알겠지만 3D 신도시에 지금 자족 용지 그리고 상가 들어갈 용지를 너무 많다. 좀 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사실 참 섬세한 거예요. 이렇게 공약을 낼 수 있다는 거는. 그래서 요게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 주택 리치 얘기가 나왔고, 뭐 층간소음
요거는 뭐 마이너한 이슈죠. 그래서 요 정도 얘기가 나왔고, 자, 그래서 결론은 나라 땅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유휴부지 갖고 있는 거 새롭게 좀 발굴도 해보고 3기 신도시 짓고 있는 것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거에 방점이 좀 찍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공공임대죠. 공공임대. 조금 눈여겨볼 걸 보면 요겁니다. 민간주택 사업 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 이게 좀 약간 민간 사업자분들 입장에서 좀 무섭게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인데, 공공택지, 그러니까 정부가 조성한 택지 하는 데는 당연히 공공주택이 들어갑니다. 그게 분양이든 임대든.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오는 것도 늘 저희가 최근 들어서 자주 얘기한 이 소셜맥스 얘기, 공공임대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민간이 땅 사서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도 공공주택이 의무화가 될 것처럼 들리는 얘기라서 요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 약간의 어떤 공공성이 섞여 있고, 들어갈 때 조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들어가지만 100% 가져갈 수는 없는, 그렇지만 어쨌든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택들도 상당히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투기 우려 없는 요게 핵심인 거죠. 예, 요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분양, 임대 관련된 공급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민간과 관련해서는 왜 우리 따라함?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주택을 실현하겠다. 요게 핵심입니다.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 완화를 하는데 우리는 조건이 없다. 심지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해왔던 거죠. 용적률 건폐율 상향하고 사업기간 단축하고, 요건 인허가 얘기죠. 그 다음에 화이트존 도입을 통해서 요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떠한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 용도 지역 같은 것도 보지 않는 요런 거고, 근데 요런 게 이제 합리적 분양가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 공공기여의 범위, 한도, 인센티브 연계 기준 고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기부 체납 같은 거 우리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 만들고 기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심은 어쨌든 민간 주도로 공급하고 그 외는 공공이 하겠다.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의 방점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 리츠를 만들겠다는 건데, 요건 뭐냐면 보시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죠. 공급에 세금 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택 지을 때 그 주택 짓는 자금을 조달하는 거, 그리고 혹은 이런 사업을 하는 리츠를 만드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 국민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분양 아파트를 위한 리츠를 만들자, 이런 얘기인 거죠. 요거는 사실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게 어쨌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장점은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사실 LH가 손해를 보면서라도 임대주택 그리고 분양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있죠. 결국엔 이게 어쨌든 주거복지의 일환이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리츠를 통해서 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을 거고, 투자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수익률을 높이고 싶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싸게 공급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이 리츠의 어떤 금융구조를 만들어서 공급 가격은 싸게 하면서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지, 그런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거 어떻게 할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이든 민간이든 요것의 기준이 7년이에요. 결혼 후 7년 이내입니다. 7년 이내인데 이거를 10년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요건을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 민영주택 건설 공급 시 신생아 저희가 특별공급, 우선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만 2세 이하거든요. 근데 요거 9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낳으면 여러분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이 아니라 9년까지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상당히 좀 구체적이면서도 듣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겠냐, 이 슬세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러니까 역세권에 이제 고밀개발하는 거를 확대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차량기지, GTX 환승용, 공공청사 등을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생애 첫 독립 1인 가구 맞춤형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은 마이너한 이슈인 거죠. 사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백화점입니다. 생각나는 거 다 해줄 게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직주근접 형태의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LH, SH, GH 등이 공급하고 있는 반값주택, 지분형 주택 등 확대 공급하겠다. 앞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거죠.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공공 쉐어하우스,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공 쉐어하우스 제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저한테는 새롭거든요. 코리빙, 공유주거, 주방, 스터디, 카페, 로비 공간 이런 것들 공유하면서 원룸은 좀 작게 만든 그런 코리빙들 요즘 인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일종의 정부가 나서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초저금리 지원 및 생애 최초 주택 감면제도 일몰 연장. 생애 최초 주택 감면제도가 뭘 말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초저금리 지원이 앞에 있는 걸 보면 대출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신혼부부를 위한 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 금리 지원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요거는 아마도 생애 최초 LTV 80%를 좀 더 계속 하겠다는 건지 지금 한시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생애 최초 80% 운영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그리고 개인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적 활성화 이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 월세 공급을 하는데 좀 안정적이게 할 수 있으니까 1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그런 333 주택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그래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10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거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가 반값 월세존 요거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 다음에 1인 가구 소형 아파트 5구, 4구, 3구 이런 거 아니면 요거와 비슷한 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 생활분리 세대공제용 아파트 저희가 설명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청년 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겠다. 현재 최고 15%인가? 12%인가 그렇죠. 소득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1인 가구에는 상당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합니다. 나도 해. 일단은 전세 사기 관련돼서 민주당에서는 아주 강력한 대책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펼치고 있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를 하겠다. 현재는 8,500만 원까지로 확대가 됐나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더 높이겠다라는 거고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 소득 구간을 그리고 대상주택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현재는 가격 규제와 면적 규제가 있습니다. 가격은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면적은 전용 면적 8호제곱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다자녀 가구들을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8호제곱 이상 또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쩌면 가격도 4억 원 초과로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세 사기 대책도 있다. 자, 근데 김문수 후보 나도 그거 하는데 물론 민주당보다 강력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두 후보가 이 전세 매물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보증보험 요건도 민주당은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안심계약 서비스라든지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같은 거 그러니까 계약 과정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집주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대하기에는 어렵지만 계약 과정에서 투명하게 깔끔하게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거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사들의 설명 의무 이런 것들도 좀 강화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도 지하화 그거 사실 우리가 먼저 한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철도 지하화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시작한 철도 지하화라고 얘기하겠죠. 작년 총선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먼저 이 철도 지하와 관련된 입법을 준비해서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뭐 어디를 먼저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추진은 우리 정부가 하고 있어. 너네가 입법하긴 했지만 우리가 지자체한테 선도 사업지 어디 할지도 듣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 오피스텔 관리비를 절감하겠다.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방지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피스텔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할게. 관리비 투명화 할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준비했고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는 어떻게 투명화 할지는 조금 구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명시를 해놨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준비를 안 해놔서 안 써놓은 건지 해놨는데 그냥 공약집에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기적으로 의무하겠다. 관리비랑 그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거 어떻게 적립하고 있는지 국토부 고시로 관리비 표준 항목을 제정해 관리인의 자의적 분류를 처당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관리비 할 때 장기수선 충당금도 있고 뭐
전기료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게 구분이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정부가 꼼꼼하게 표준 항목을 제정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도입.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 사례 중심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근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는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고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구성이 돼서 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피스텔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관리비 같은 걸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느슨한 형태의 집단인 관리단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건 깜깜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피스텔에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그 다음 또 이 얘기 빠질 수 없죠. 세종 행정수도 완성. 천도론 때문에 세종시까지 불이 붙고 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신무실을 건립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뿐만 아니라 지방성장 거점 완성으로 균형발전 완성하겠다라고 했는데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하겠다. 2기 신도시 대표적으로 위례 같은데 지금 교통 문제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족 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하겠다 하던 얘기죠. 근데 여러분 4기 신도시 얘기가 빠졌어요.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 통해서 공약 발표할 때는 4기 신도시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약간 조금 왜 빠졌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김문수 후보 당연히 우리는 세종 행정수도 하고 개헌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신무실 임기 내 건립하겠다는 얘기했고, 이재명 후보의 그 정치공약 파트에 개헌 얘기가 있는데 행정수도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좀 더 확실하게 공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참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희가 세종 현장 탐방 촬영했을 때 현재 주재 기자를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공무원들은 국회가 이전해 오는 걸 더 반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김문수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잔류하는 거 없이 지금 세종의사당 부지에 전체 다 옮겨오겠다라는 겁니다. 분소 형태가 아니라 국회는 그냥 세종이다라고 못 받겠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좀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눈여겨볼 만한 게 요게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하겠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6080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추진하겠다.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분이 55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요건을 조금 가격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2억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그 이상의 주택들까지 주택연금이 가입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12억 이하만 되지만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민간주택연금이 나왔는데 이게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가격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더 나갑니다. 주택연금 관련 규제 대폭 완화하겠다는 건데 가격에 대한 얘기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내가 그 연금을 담보로 내놓은 주택에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 조건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 주고 있어도 그 주택 가지고 연금 받을 수 있다. 그걸로 연금 받아서 월세나 전세 이자 내세요. 뭐 약간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1주택자 또는 귀농, 귀촌, 실버스테이 이주에 대해서는 실거주문을 폐지하겠다. 조건이 있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 인정액에서 주택연금 소득을 제외하겠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초연금이라고 하죠. 기초생활보장 이걸 받는 분들이 좀 있는데 주택연금으로 받는 소득 있잖아요. 요게 이 기초생활보장을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소득을 판단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이거를 못 받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이걸 아예 제외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받아도 기초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도 주택연금 100%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50%를 반영하고, 물론 주택연금이 이걸 까먹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액수가 기초연금에 비해서는 훨씬 크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아주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좀 섬세하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좀 볼만한 게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 양도세. 그러니까 1주택 장기보유공제와 그 다음에 노령공제가 있죠. 양도세 관련해서. 근데 요거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분들이 좀 주택을 팔아서 이게 좀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뭐 네 거인든 내 거 같은 이런 거였다면 각 후보별로 조금 차별화된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는 금리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과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분 사실 금융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점점 많이 하잖아요. 공급 의미 없다. 결국에는 이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요게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찐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겠다.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유도.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고정금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고정금리는 5년 고정금리 하고 그 다음부터 변동으로 되는 상품이 대다수예요. 진짜 고정금리 20년, 30년 고정금리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 말고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이거 안 해줘요. 받으러 가면 상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면 어쨌든 변동금리로 일종의 보험을 걸어두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간,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도 20년, 3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주택을 고정금리 주담대를 볼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게 참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데 이게 사실 약간 손목 비틀게 해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시중은행에서는 안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걸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DSR 같은 것들 통해서 한도 산정하는데도 되게 유리하거든요. 고정금리가. 그래서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해소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현재 뭐 디딤돌, 버팀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서민 실수요자가 필요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모기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인 거죠. 근데 그런 것과 관련된 대출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생애 최초 특별 대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한 금융 정책을 마련하겠다. 현재 지금 뭐 전세는 4억이고 디딤돌 같은 경우는 6억 조건이 있죠. 신생아 나아야 이제 9억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역시나 환영할 만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하지만 또 재밌는 거. 정책 대출,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아예 면제하겠다. 현재도 면제를 해줍니다.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8월인가까지로 1년 한시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상생금융 뭐 이런 측면에서 민간에게 압박하면서 정책자금 대출에서도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를 아예 상시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이너하지만 좀 눈여겨볼 만한 얘기예요. 김문수 후보는 이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만 차별화되는 점이 이제 나온 건데 왜 상속세 얘기 안 해? 이재명 후보가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공약집엔 안 들어가 있어요. 말로 뱉어냈기 때문에 굳이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는 공약집에 확실하게 박았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하겠다. 그 다음에 일괄공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 눈여겨볼 게 자녀공제가 기존에 정부 그리고 당에서 발표했던 게 1인당 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4억 원으로 조금 약간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탄지 아니면 조금 조정이 들어갈 건지 이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바꾸겠다. 역시나 하던 얘기죠. 근데 김문수 후보는 요거를 공약집에 박아서 확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보 정권에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내리겠다는 얘기 확실하게 합니다. 제초안도 사실 그런 결인 거죠. 근데 주택 호수, 그러니까 보유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3주택 조건마저도 없애고 그냥 생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겠다는 거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를 약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좀 가겠다. 이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다주택자 중과 유예 계속 지금 1년 연장, 1년 연장, 1년 연장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3년째 연장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예 폐지하겠다. 라는 얘기고, 취득세, 비수도권 지역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지방미 분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비수도권 주택이면은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제초안 폐지 안 해? 이런 측면이 좀 김문수 후보가 차별화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GTX. 이재명 후보가 GTX 연장, 확대 이런 거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계 조작한 정권은 안 돼. 요건 좀 아픈 얘기죠. 민주당 정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거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일종의 어떤 우리는 달라라는 측면의 얘기를 좀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 바우처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주거급여 대상자 자체의 범위를 좀 늘리고 금액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를 빼먹으면 섭섭한데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준석 후보의 컨셉은 부동산도 나는 청년층만 공략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세금 감면제도, 그래서 사회초년생 생애실주택 취득세 50% 감면, 결혼 7년 이내 5구제곱 이하 주택 취득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도 감면하겠다, 갈아타게 할 때. 그다음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재건축 재개발할 때 신혼부부들이 반길 만한 주택형인 5구형을 집중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민간 등록 임대시에도 조건부 부활한다, 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 최근에 이제 민간 임대 6년짜리 단기 임대가 부활을 했죠. 물론 비아파트에 한해서. 근데 아파트 지방 미분양에 한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지주택조합 폐지하겠다, 뭐 이런 마이너한 얘기도 했습니다. 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 용적률 인센티브, 서울의 지역별로 어떻게 개발하겠다, 5구 똑같은 얘기죠. 세정 행정 수도 완성하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선 후보별 부동산 공약을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만 보고 대선 찍겠다, 누구 찍겠다라는 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벌금형 기부 체납, 소셜믹스 한발 물러난 서울시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소셜믹스 논란 다뤄드렸었죠.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유연하게 적용을 해보자. 한강뷰, 꼭 임대주택 한강뷰에 넣어야 되나? 이런 거 강제하진 않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한강뷰 임대 고집하지 않겠다. 그냥 한강뷰 임대 안 넣으면 추가적인 기부 체납 같은 거 좀 받아보도록 하겠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보도와 비슷한 시점에 이제 저희 보도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았는데, 자, 보면 이 기사가 좀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임대랑 섞기 싫어 벌금 20억 내겠다. 대치동 아파트에 서울시 오케이 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거 사실 어떤 단지냐면 DH대치 에델로이거든요. 저희가 그 대치 9마을 3지구 임장대리 이대리 때를 소개해드렸던 그 단지인데, 여러분 거기 일반 분양까지 다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가 왜 논란이 됐냐면 동호수첨을 조합이랑 임대를 섞어서 안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가 지나가 버려서 이거를 어쨌든 동호수를 섞어서 추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 원칙을 어겼으니까 서울시에서 2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돈 내면 오케이네? 라고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서울시 입장이 이렇습니다. 원칙을 어겨서 벌금을 물린 것이지 앞으로도 이렇게 돈 내고 허용하겠다라는 건 아닙니다. 벌금형 기부처럼 이건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랑 강남구가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 입장은 우리가 강남구에 동호수처럼 섞어서 꼭 해야 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강남구가 그냥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다시 발견했는데, 이거를 지금 이미 추첨이 완료된 상황에서 다시 추첨하면 일종의 어떤 피해자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벌금을 세게 물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수시로 동호수첨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 임대, 동시추첨은 법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할 생각도 없지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분당 재건축 늦어지나 신도시 이주 대란인다. 무슨 얘기냐면, 분당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작년 11월에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국토부가 뭐 2월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역량 총동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주 대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일단 제목부터 보면 정부 신도시 이주 무대책된 재건축 늦춘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뭐 그 다음에 다음 지구 지정했는데 30년에 입주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작년 11월에 선정된 분당의 선도지구가 몇만 호냐면 1948호입니다. 그러니까 1.1만 호 정도 되는 숫자고, 이게 2027년에 이주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30년에 입주를 하려면 이 스케줄대로 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벌써 2차 지구 선정을 위한 지침이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올해 말까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물량이 1.2만 호 가까이 될 예정입니다. 27년 그리고 28년에 이주 수요가 각각 1.1만 호, 1.2만 호가 예상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주 대책을 위한
그 단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무산됐습니다. 분당 재건축 이주 지원 주택 무산 수순, 야탑동이어 대체 부지도 불발. 무슨 얘기냐면 이주 대책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내놓으라고 하기도 했고 국토부에서 여기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보시면 여기 지금 야탑역이죠. 여기가 성남시 중앙도서관이고 여기가 분당 아트센터인가 성남 아트센터 자리거든요. 요 사이에 요 빈 땅이 있거든요. 요 빈 땅에 이주 대책을 위한 아파트 단지 마련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성남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왜 반대했냐면 이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말고 오히려 역제안을 했습니다. 다른 데 한 3개 정도 지금 후보지가 있는데 해보는 거 어때? 제안을 했는데 거기는 국토부가 보니까 지작물도 너무 많고 여기만큼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는 2027년이나 2028년 뭐 늦어도 2029년까지는 만들어야지 전세대란이 오지 않는데 그때까지는 공급 못한다. 의미가 없는 부지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도 안 된다고 하고 나머지 대체 부지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무산된 겁니다. 빨리 딴 데를 만들어야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주단지 무산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주 수요가 2027년, 2028년, 2029년에 이렇게 되거든요. 단위가 1000가구입니다. 그래서 12,000가구, 12,000가구, 2만 가구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공급되는 물량, 그러니까 멸실만큼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 많아야 되는데 2028년에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세 대란이 불보듯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카드를 꺼내듭니다. 정말 무서운 카드예요. 지금 허그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가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미래도시 펀드라는 걸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하게 해주고 그리고 최대한 이 사업비 부담을 덜어서 싸게 공급되려면 돈을 좀 빨리 공급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대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허그가 보증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원래 보통 이제 재건축하면 초기에는 그냥 정비업체 이런 데서 대여한 자금으로 하다가 시공사가 이제 선정이 되면서 보증금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자금이 여유로워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고 분양가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싸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네 이주대책 제대로 마련 안 하면 우리 이거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돈줄 잴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참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런 보증 없이도 갈 수는 있겠죠. 어떻게 갈 수는 있겠는데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정말 순탄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현재는 상당히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검토만 하고 있죠.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분당 신도시 여러모로 지금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뉴스 3가지는 여기까지고 시세 살펴봐야 되는데 시세 지난주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보시면 지방은 더 떨어졌는데 강남이 심상치가 않아요.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과천 이렇고 서초를 제외하면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용산, 광진, 성동구는 지난주보다 좀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뭐 마포, 이제 목동 몰려있는 양천까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이 점점 더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분양인데 여러분 대선이라서 알짜 분양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여겨볼 거 많습니다. 요 2개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고덕강을 대성 베를힐과 리버센 SKB 롯데캐슬. 일단 고덕강을 대성 베를힐은 강동구 정말 서울의 끝이죠. 고덕강을 지구에서 나오는 마지막 민간 분양입니다. 600가구 정도 나오는데 84제곱이랑 101제곱 나오거든요. 84제곱 분양가가 9억 8천만 원대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왜냐면 고덕강을 공공주택 지구이기 때문에 5년 실거주가 있는 점은 조금 약간 빡센데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한 1억 원 정도 저렴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5호선 강일역 역세권이기도 하고 옆이 바로 이제 미사강변이고 우린 서울이야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고덕강이는데 여기 굉장히 살기 좋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노려볼 만한 곳이고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84제곱이 9억 8천만 원에 서울에 신축이 나온다는 건 상당한 기회거든요. 그 다음에 리버센 SK 롯데캐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분양 쭉 지켜보신 분들은 여기 분양했던 데 아니야? 맞습니다. 2022년에 분양했던 단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추가로 나오는데 30가구가 나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장기 전세를 공급하기 위해서 빼놨던 물량인데 그게 조금 취소가 돼가지고 30가구가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5구제곱이 8억 원 후반대인가 9억 원 초반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호가로 나와 있는 매물보다는 한 1억 원 정도, 1억 5천만 원 정도 싼 거기 때문에 물론 호가 그대로 거래가 되지는 않지만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한 30가구 정도 나오고 84도 한 가구가 나올 거예요. 근데 5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뭐 3구, 4구 그다음에 101제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조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D 아테온 요것도 강동구에 나오는 단지거든요. 요거는 5호선 구분다리역 역세권 단지인데 한 동짜리 단지여가지고 나홀로 단지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5구제곱 분양가가 10억 원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 분양까지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주간 부동산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 앞두고 오늘 주불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